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의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함돈균 문화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아까 엘리엇 시 읽어주셨는데 네. 4월이 깨어나는 달이어서 네. 열심히 이제 원고 쓰고 강의하고 또 저도 이제 조그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유, 알죠. 5,000명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도 남겼지만 5,000명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가 내용이 정말 좋아요. 네. 내용이 정말 좋고 틀어놓고 있으면 이제 좀 뭐랄까 교양이 늘어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시집 끝과 시작, 이 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이분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겠죠. 이 비스와와 쉼보르스카 어떤 분입니까? 예, 폴란드의 제 작가분이시고요. 뭐 저의 평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평가이기도 하는데 진짜 그 시인으로서 거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분이 2016년도인가요? 이제 노벨문학상 받으셨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6년도 네. 96년도 노벨문학상 받으셨는데 이때 스웨덴 할리먼에서 뭐라고 이분 평가했냐면은 시를 모차르트처럼 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열정은 베토벤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최고 거장이 모차르트하고 베토벤 아닙니까? 근데 끝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극찬이네요. 네, 그런 분이에요. 네. 이분은 뭘 쓰나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사유하는 책인데 그 시로서 인간이 사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사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유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한 분이고, 또 독특한 점은 그게 아주 어려운 말이 아니고 굉장히 일상의 언어로 일상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사유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거장이죠. 일상에서 흔하게 쓰는 언어로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많은 생각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작가가 있고 또 여러 시집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 쉼보르스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예, 저희가 사유하는 책에 좀 맞는 어떤 그런 걸 한번 좀 진행한다고 할 때 시집을 한번 골라본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 가장 좀 부합하는 그런 이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를 우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시가 일종의 그 뭐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관점으로 시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개인의 감정을 많이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시를 보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역할이라고 할까 효과라고 하는 게 시는 사실은 그 철학하는 말이거든요. 그 철학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 사유하는 말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집대성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작가라는 점에서 이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철학하는 말이다. 이분이 이제 평생 동안 많은 시집을 내셨는데 그중에 이 끝과 시작은 어떤 시집입니까? 예. 보통 그 작가들이 이제 그 시집을 낼 때 보통 한국의 작가들이 지금 시를 쓰는 것을 보게 되면은 시를 쓰는 시집을 내는 주기가 짧으면 3년, 길게는 한 5, 6년 이렇게 이제 시집을 내요. 근데 이분은 시를 쓴 그 구력이 이미 45년도에 맨 처음에 시집이 나왔기 때문에 1945년. 예, 굉장히 이제 시를 쓰신 지 오래됐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긴 했지만 근데 일생 동안 쓴 시집 전체를 해보면 한 10권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한 11권, 12권, 6호까지 해가지고. 별로 안 쓰셨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리고 시집을 낼 때 한 권의 시집에 우리가 지금 시집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아무리 시집에서 시를 적게 낸다고 하더라도 시집 한 권에 50편, 많은 사람은 70편에서 80편을 담는데 이분은 한 권의 시집에 아무리 많이 담아도 20편 내외밖에 담지 않아요. 예. 그럼 거의 팜플렛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쓴 시가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적은 대신 그 시의 밀도가 엄청나죠. 예. 그 일생 동안 쓴 시의 대부분을 이 끝과 시작이라고 하는 시집에 이제 묶었다고 볼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늘 이런 시집을 보면서 감사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시집을 번역한 분이 최성은이라는 분인데 네. 이제 외대 그 폴란드어과 교수신데 폴란드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워본 적 없잖아요. 접근해 볼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는 이런 어떤 그 번역가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귀한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이런 번역가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위대한 사유하고 직접 만날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꼭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예. 진짜 폴란드는 무슨 말 쓰는지도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폴란드어가 어느 나라 말이랑 비슷한지도 잘 모르고 다만 이 비스와바 심부르스카의 이름 스펠링과 발음을 볼 때 네. 뭔가 러시아 말하고 네, 좀 그렇죠. 비슷하지 않나 네. 뭐 이 정도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네. 지금 이 끝과 시작이라는 시집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베스트 앨범 같은 거군요. 예, 베스트 앨범이지만 사실 베스트 앨범이라고 하면 보통 뭐 한 앨범을 하나 10개 내면은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고르고 이렇게 컬렉션을 하는데 이분은 시를 많이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집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외에 다른 시집을 뭔가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별로 필요가 없는 의미가 집대성돼 있는 거의 시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다. 예. 예. 뒤에 뭐 유고 시집도 나오긴 했지만 찾아보시면 없어요, 별게. 야, 이게 다다라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게다가 함께. 시집이 그래서 좀 두껍습니다, 굉장히. 아, 이거는 다 네. 있으니까. 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쓰여진 시부터 좀 얘기해 보겠는데 1945년에 등단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단어를 찾아서라는 시입니다.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 솟구치는 말들로 한마디를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사전에서 훔쳐 일상적인 단어를 골랐다. 열심히 고민하고 따져보고 헤아려보지만 그 어느 것도 적절치 못하다. 가장 용감한 단어는 여전히 비겁하고 가장 천박한 단어는 너무나 거룩하다. 가장 잔인한 단어는 지극히 자비롭고 가장 적대적인 단어는 퍽이나 온건하다. 그러네요. 용감한 단어인데 용감한 단어도 여전히 비겁하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찾고자 하는 단어는 뭔가요? 찾고자 하는 단어는 그 단어의 가장 그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네. 그 말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단어일 텐데요. 이 시도 이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심보르스카의 시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시를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고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도 그 간단해 보이지만 한 3개 정도의 방향으로 이 시도 사실 읽을 수 있거든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보면은 시인이 어떤 시를 쓰려고 하는데 단어를 고를 때 용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용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단어를 썼는데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용감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또 천박한 단어가 있고 또 잔인한 단어가 있고 이런데 이런 단어들이 원래 그 단어의 그 성격에 부합하게끔 자기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이제 한계에 대한 어떤 것으로 기본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인은 늘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지만 답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시를 또 약간 좀 반대적인 방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 사람들 특히 이제 서양의 철학이 사유가 시작되었던 이제 고대 그리스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에서 그 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리스어로는 이제 로고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로고스라는 말이 말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우주의 섭리라는 뜻도 있고 또 뭐 지성이나 이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이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주적인 섭리, 어떻게 보면 신적인 지성을 인간이 보유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고 말을 굉장히 거룩하게 봤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요한복음 그 1장이 보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될 때 그 말씀이라는 말이 그리스어 로고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우리말로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막 쉽게 사용하지만 신적인 것을 인간이 보유해가지고 그것을 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아름답게 사용한다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말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이제 많고 지난번에 보면 히라보 시간에서도 보면은 한강 선생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뭔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용감한 단어, 천박한 단어, 잔인한 단어 이런 말들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천박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굉장히 거룩한 척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말들이 있고, 예, 잔인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것이 자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명하면서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과 실상이 어긋나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어떤 정치적인 언어라든가 역사에서 그런 언어들을 보게 되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이제 뭐 어떤 그 전쟁 일으키는 현대 전쟁에서도 보면은 그 전쟁의 명분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민주주의를 위하여 무슨 전쟁을 일으킨다. 그 나라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뭘 전쟁을 일으킨다. 뭐 신의 뜻을 뭐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굉장히 자비로운 어투를 사용하고 온건한 어투를 사용하고 거룩한 어투를 사용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천박하고 잔인한 말들이 거기 되게 많거든요. 말의 속임수가. 그런 이제 말의 그 원천의 그것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시집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어떤 레이어가 있냐면 이 작가는 이 폴란드 작가인데요. 이분은 이 폴란드에서 있었던 가장 역사적인 비극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나치의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 그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그 정치적인 어법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하지만 이제 나치가 어떤 정치적 학살을 하면서도 인류의 진화를 위하여 인종 청소를 한다 이런 식의 어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런 말들을 보면서 말이 얼마나 삶과 역사 속에서 타락하고 추락할 수 있는가를 이 사람이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 사람의 언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어떤 시에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앞에 읽어주셨던 그 시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생각했던 그 시의 뒷부분에 보면은 나는 바란다. 그것이 내가 쓰는 단어,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명확한 단어로 표현되기를 바란다. 고문실의 벽처럼 흥건하게 물들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술하기를 바란다는 이 말이 이 언어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기억하는 언어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시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같이 들어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시로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두 번째 시도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시입니까 이번엔? 예, 이 두 번째 시는 두 번은 없다라는 시인데요. 네. 이것도 일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네네. 예.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그러네요, 정말. 네. 그러네요. 네. 뭐 이거 감동하고 이런 걸 떠나서 끄덕끄덕하게 되는. 네. 아주 평범한 말이죠, 사실은. 평범한 말인데 네. 이게 경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해보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어제 내가 했던 것과 오늘 하는 것과 내일 하는 것이 같을 수 없는 건데. 그렇죠. 그 부분을 설명하신 게 아닌가. 네. 지난번에 그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프로를 진행했는데 그때의 얘기와 지금 얘기 굉장히 다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어제 해가 오늘에도 뜨기 때문에 그 해가 다르다고 같은 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삶의 맥락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해를 보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또 지난 해의 벚꽃을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벚꽃하고 사실 다른 거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실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실용적 시다. 왜냐하면 인생을 잘 사는 법. 네.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하는데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법은 지금 현재를 유일한 현실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를 잘 사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스토아 철학자 중에서 보면 세네카라는 분이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있었는데 스토아파네. 이분이 하신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미 지나간 과거하고 가지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유일하게 생각하고 유일한 현실로서 지금을 잘 살라는 건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보고 있는 책, 지금 듣고 있는 음악 유일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것을 밀도 있게 사는 방법이 인생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이다.
그러네요. 여러분과 이렇게 라디오를 함께하는 이 순간, 이 시간, 그리고 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 한번 잘 살아보시죠. 0672님이 안녕하세요. 국악방송을 사랑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꽃가루 청소를 하고 지금은 점심 준비하면서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 꽃가루 날리는 시즌에는 이렇게 청소하셔야 되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 한번 가져보시고 또 이렇게 한번 뭐라 그러죠? 이것도 현재에 충실하는 거네요. 현재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 마음에 한번 충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피님이 와우, 오늘의 문화시대 꼭 들어야 하는 에피소드네요. 쉼브르스카 너무 좋아하거든요. 8733님 새싹 문자예요. 반갑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심각한 내용의 책보단 시집을 보는 편인데 간단한 글귀나 간략한 문장에도 위로를 받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쉼브르스카는 사실 노벨상을 받은 분이라 뭔가 시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막상 보면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평범하죠. 네. 네. 평범한데 또 그렇다고 내가 쓸 수 있냐? 그럼 그런 것 같지는 또 않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평적으로 이분 얘기하면, 쉼버르카의 시는, 누구나 시를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이렇게 시를 쓸 수는 없는 시집을 보여준다. 맞아요. 네. 네. 콜럼버스 달걀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이 말 내가 먼저 할 걸. 평생 못 할 거면서. 네. 저는 근데 이런 거를 철봉 같은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철봉이요? 예. 네. 누구나 철봉을 할 수 있는데 철봉을 하려고 하면은 힘이 필요해요. 예. 예. 그래서 근육의 힘이 이제 늘어나야만 그 철봉할 수 있죠, 사실은. 예. 자, 우리 오늘 쉼브르스카의 시를 얘기하면서 일단 두 편을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단어를 찾아서와 두 번은 없다. 이 두 편의 내용 잠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겨 보시면서 음악 함께 하시죠. 쇼팽의 마주르카 13번 A단조 작품 번호 17의 4입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마주르카 13번 A단조 작품 번호 17의 4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일부러 폴란드로 맞추신 거죠? 네, 좋습니다. 라이언님께서 굉장히 철학적인 시인이네요. 쉼브르스카의 시 참 좋군요. 평론가님의 해석도 울림이 큽니다. 저 사실 이거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함동균 평론가께서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서점에 장바구니에 이거 넣었어요, 지금. 끝과 시작 넣습니다. 네. 이렇게 제대로 각 잡고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넣습니다. 자,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코너. 사유하는 책을 사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재기하는 책 코너를 그것도 좋습니다. 그죠? 아니, 필요합니다. 그럼요. 일단, 네. 배구 자면 시가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사재기 중에 제일 좋은 사재기가 책이에요. 그죠? 네. 예, 책 사재기라도 해야겠습니다. 자, 비수아바 쉼브르스카의 시집 끝과 시작에 실린 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시입니까? 저는 사실 이 시가 제일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시군요. 뭐야? 그 충격을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우와. 예. 이런 거. 근데 아까 이것도 비슷해요. 두 번은 없다 같은 것도 비슷하고 아까 처음 했던 게 뭐였죠? 용감한 단어는 단어에 참 잘 찾는 얘기죠. 네. 용감한 단어는 여전히 비겁하대. 와, 우리 너무 용감해. 그냥 용감하다의 최상급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용감해. 네. 세상 끝장나게 용감해. 네. 근데 그걸로 그럼 어떤 사람의 그 용기와 용감함을 다 표현할 수 있냐? 그렇죠. 그거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분이 얘기한 용감하다는 시가 여전히 비겁하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용감한 행위를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는 비겁하다 이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거기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드렸던 해석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역사적 현장에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용기를 그것이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내 언어가 그것을 증언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를 겪은 나라였고 네. 또 독립운동을 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네. 그분들의 그 마지막 삶의 생애를 볼 때 정말 이건 감동도 아니고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어떻게 인간이 저러지? 네. 나도 살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내 가족 있고 이런데 그거 다 팽개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러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걸 영화를 보고 느꼈을 때가 이건 뭐 20년 전 얘기라서 네. 그 스코틀랜드의 독립영웅 윌리엄 월레스를 다룬 그분 배우 누구시죠? 브레이브하트. 네, 브레이브하트. 예.
그 멜 깁슨. 예. 브레이브하트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사람 일단 체포돼서 사형을 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 추기경인가 누가 들어와서 꼬신다고요. 네. 야, 너 잘못했다고 해라. 멀시라고 해라. 네. 그럼 우리가 편하게 죽여줄게. 근데 이분이 이제 안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광대들이 나와서 막 그 이제 어떻게 죽일 건지를 미리 예행 연습처럼 보여주는데 거기서 배에서 밧줄을 막 꺼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낸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네.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윌리엄 월레스를 묶어서 또 하는데 이제 그걸 보여주진 않지만 그게 연상되는 장면들이 있죠. 네. 그러면서 그놈이 다시 한번 윌리엄 월레스한테 옵니다. 야, 멀시라고 해라. 바로 죽여줄게. 근데 거기서 윌리엄 월레스가 멀시라고 안 하고 프리덤이라고 외치고 네. 죽어요. 맞아요.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죠. 네. 그 동지들이 그 처형장을 멀리서 구경하면서 동지들조차도 다 제발 프리덤이라고, 저 멀시라고 하세요. 멀시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데도 그걸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용감한 거라고 본다면 용감하다는 단어가 거기서 부족하지 않냐. 그렇죠. 라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설명해 드릴 이 시도 저는 똑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네. 단어를 찾아서가 아니죠. 가장 이상한 세 단어. 가장 이상한 세 단어. 내가 미래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단어의 첫째 음절은 이미 과거를 향해 출발한다. 내가 고요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정적을 깨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 결코 무에 귀속될 수 없는 실제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느낌. 이거 저는 한 1년 전, 2년 전에 누군가한테 다시 한번 이 시를 듣는데 야,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말하려고 했던 건 아무것도가 아닐까. 근데 이제 아무것도부터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고요하고 미래를 먼저 말해준 게 아닌가 싶거든요. 미래라는 말을 하는 순간 미래가 과거가 됐어요. 그렇죠. 한 1초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라는 말을 하긴 좀 그렇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 번 읽으셨을 테고 생각이 계속 변하셨을 테니까. 네. 그럼 처음엔 어떻게 생각하셨고 중간엔 어떻게 생각하셨고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예. 근데 그렇구나라는 말이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당연한 말이 우리에게 딱 뭔가를 딱 때리는 이런 말, 이런 게 사실은 큰 스님들이 하는 그 어떤 선사의 말들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보면 뭐 사는 산이면 물은 물이다.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말에 사실 배우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그 말을 하잖아요. 네. 그냥 술 먹고 헛소리하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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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의 언어가 사실 그런 언어고 굉장히 압축된 말로 많은 걸 깨닫게 하죠. 특히 이분의 그 시 세계를 얘기할 때 그 존재의 본질을 포착하는 언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존재라고 이제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존재라는 말을 그냥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어떤 있는 거, 실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인데 이게 지금 말과 이 삶 사이에서 실제 있는 이제 그 괴리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어의 유한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와닿게 되는 거, 아까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렇게 이랬는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그 말이라고 하는 거, 또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또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실제를 사실 포착하기가 이렇게 좀 어려운 거고, 포획하기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겸손해야 되겠구나. 뭔가 아는 척하고 내 언어가 세상을 다 표현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단언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좀 그런 그 너그러움과 겸손함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또 그런 시이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예. 와, 여기서 겸손까지도 이어지겠군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겸손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또 겸손이 깨지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역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의 시를 보게 되면은 뭔가 말하는 순간 그게 이미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까 그 존재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패러독스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역설적인 거.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기도 하고 말이 되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삶이 가지고 있는 오묘함과 복합성을 포착하는 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시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론이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세계관이기도 해요. 왜 그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네.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어떻게 말해도 그죠? 어떻게 말해도 이상해지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이분이 진짜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분의 시는요. 그냥 풀어놓고 말로 봤을 때 말이 어려운 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듣고 나면 뻥한 거죠. 네, 그렇죠. 정신 세계가 한번 그렇죠. 완전 크게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제가 이분 씨를 이과생들하고 같이 그 카이스트에서 네. 이제 강의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 씨를 가지고 좀 한 학기 수업을 몇 번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뭐 양자 물리학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존재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걸 포착하는데 그게 굉장히 역설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기도 하니까. 그 고양이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각자가 아는 지식, 각자가 아는 어떤 전문적인 내용. 그렇죠. 거기서 뭐 정말 수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유의 유의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걸 네. 굉장히 관념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실제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생각의 놀이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다. 우와. 너무 진지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의 거죠. 놀이. 네. 이것도 너무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슌브르스카 씨가 좀 다 이렇습니까? 네, 거의 이렇습니다. 그래요? 예, 거의 이런데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원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원리적인 내용을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일상 안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 그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 그 역에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갔더라면 얘기하는데 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역설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인 것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 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까요? 예, 뭐 지난번에 그 한강 선생 그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노벨상 정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보편성의 원칙, 보편적인 것이어야 되고 보편성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철학적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적 사유를 보여주는 어떤 시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노벨상을 보통 보면 이제 문학상을 받을 때 보면 소설가가 많이 받지 상대적으로 보면 시인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인이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면 이런 형태의 시가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노벨상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 역량, 사유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 발명품이기도 한데 그런 역량을 어떻게 보면 가장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그러나 또 우리가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잠깐 또 해보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네. 네. 오늘 평론가님 말씀이 정말 재밌는 모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책을 샀어요. 매력님이 부끄럽게도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책 사재기에 동참해 봅니다. 파란 하늘님 저도 주문 완료입니다. 홍명수님 저도 주문 완료했습니다. 오늘 책 판매가 좀 늘어나는데요. 근데 진짜 네. 제가 제일 좋은 강의가 네. 강의 듣고서 책 사는 사람 많아지는 강의. 그러니까요. 굉장히 강의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렇죠. 좋은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지금 장바구니에 넣었으니까 네. 네, 저까지 4권이네요 일단. 네. 자 그럼 1141님 시인이 아니면 말장난이라고 하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장난을 잘하면 시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말장난을 네. 잘하면 네. 시인이다. 시인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을 아주 의미 있게 잘하는 순간 시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요새 그분 생각납니다. 인스타에서 되게 유명한 시인이신데 네. 그 글을 맨날 저 성함을 까먹었는데 너무 재밌는 그 촌철살인 같은 그 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인스타 저 컨텐츠를 올리시는 분이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고 있었더니 그분이 정말 시집이 나왔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시적인 어떤 것이 분명히 들어있겠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한 줄인데 듣고 나면 뭐야 이거? 네. 그거 한참 생각해야 네. 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심보르스카 그 과신데요, 그분이. 심보르스카 과.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세 편의 시를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한 편 더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시입니까? 예, 증오라는 시인데요. 이분의 시대와 이분의 살았던 나라 폴란드를 생각하면 증오라는 말에서부터 이미 막 많은 그 상상력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살았던 삶이기도 하지만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게 인간사에서 이런 형태의 증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의 좀 통찰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려 보려고 합니다. 시대에 대한 통찰. 네, 좋습니다. 일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오. 보아라, 우리 시대의 증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지, 높은 장애물을 얼마나 사뿐히 뛰어넘는지, 도약하고 덮치는 것이 그에겐 얼마나 수월한 동작인지. 다른 감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래된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이기에. 스스로 원인을 양산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싹 틔운다. 어쩌다 잠들어도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불면은 힘을 앗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보태어줄 뿐. 종교 탓이건 그 밖의 다른 이유 때문이건 적당한 구실을 마련하고서 출발선에 나아가 앞으로 뛰어갈 준비를 한다. 조국 때문이건 그 밖의 다른 이유에서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질주하기 위해 벌떡 일어선다. 출발 단계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 정의도 함께하지만 결국에 전속력으로 달리는 건 증오 혼자뿐. 증오 그 얼굴은 사랑의 황홀경으로 일그러지고 만다.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마저 뒷부분까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누추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다른 감정들. 언제부터 박애가 군중들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는가. 연민이 단 한 번이라도 결승점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적이 있었던가. 의심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장악한 적이 있었는가. 오직 스스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증오만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증오는 새로운 임무에 항시라도 적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나 끈질기게 기다린다.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고 수군대지만 증오가 장님이라고? 천만의 말씀. 저격수의 날카로운 눈으로 용감하게 미래를 응시하는 건 오로지 증오뿐이다. 무섭네요. 네, 무섭죠. 네. 사람 감정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떤 사회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떤 그 증오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 뭔가 폭력적인 그런 어떤 상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도 되고 또 그런 증오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일종의 이제 군중 폭력과 같은 어떤 그런 사태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게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지점을 보면 이 작가는 사회적 현상을 단순히 관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이라는 건 정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억누르지 못하고 솟아나오는 어떤 감정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엄청난 관찰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감정이 있지만 끝까지 남는 감정이 뭐고 그리고 최초의 순간부터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늘 끝까지 갖게 되는 감정이 바로 이 증오라고 하는 이런 정념을 이 사람이 이제 포착하고 관찰한 것이고요.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다가 보니까 증오를 인간이 하게 되면은 또 증오의 감정이 여러 사람들하고 들러붙어서 하나의 군중적인 증오가 되게 되면은 한계가 없는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한국에서 어떻게 뭐 법원이 폭동했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도 보면 전에 있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것을 완전히 훌쩍 뛰어넘는 도약하고 덮치는 것을 수월하게 한단 말이죠. 굉장히 인간이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애나 연민이나 의심은 그렇게까지 가기 힘든데 그렇죠. 증오만 간다 이거죠. 그렇죠. 증오를 할 때는 굉장히 확증 편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차 대전을 겪은 분이니까 네. 2차 대전 때 이제 나치가 그렇죠. 유대인을 전부 학살했지 않습니까? 예. 그 유대인에 대한 증오에서
그렇죠. 비롯됐으니. 네. 그리고 그 증오를 볼 땐 우리가 이런 감정이 충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사이코패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어떤 대상을 놓고서 그것을 타격하는 이런 계획을 짜기도 하기 때문에 이 증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증오는 뭘 만들어내요. 네. 그 자기들이 이걸 증오해도 되는 합당한 근거를 그렇죠. 자꾸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합당하지도 않은데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를 보면은 그 증오라는 감정에 대한 위대함을 증명하는 네. 그런 시 같은데 네. 그거 이제 아까 레이어가 쌓여 있다고 네. 하셨으니까 네. 레이어를 싹 들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증오를 경계해야 된다. 그렇죠. 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 안에 증오가 있고 그 증오가 또 사회적으로 확산됐을 때 어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여기서 경계를 넘어서잖아요. 높은 장애물을 얼마나 사뿐히 뛰어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너무 이상의 무서운 것을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이 증오의 네. 감정이거든요. 너무 무서운 예. 말이에요, 그 말이. 오늘날 근데 시대를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적대적 감정이 너무 확산이 되고 또 정치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이 어떤 사회를 통합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안정적으로 사회를 하게끔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증오를 부추기는 어떤 정치인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증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면 절대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오라는 게 늘 이렇게 상존한다. 그리고 지금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증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 있다 생각됩니다. 증오에 빠질 때마다 스스로를 한번 경계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읽으면서 아까 저 초반에 폴란드어를 번역하신 분에 네. 대한 감사함을 얘기했는데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완전 말도 다르고 문법도 네. 다르고 다 다른 그 말을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해 주셨으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감동하는 시간을 갖게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를 네.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려워서 좀 꺼려지고 피하고 싶고. 저는 이게 고등학교 교육에서 문제가 됐다고 보는데 네. 어쨌건 그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 됐고 우리가 앞으로 시를 대해야 되는 어떤 마음, 시를 읽으면서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주도에서 조그만 책방을 하는데 네. 거기에 제주도는 휴양지니까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이 제가 거기서 이제 시집을 중심으로 책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왜 팔리지도 않는 시집을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시는 일종의 여행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면 바라보는 풍경이 달라지니까 인간이 감각도 확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면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우리를 한순간 정신의 여행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예요. 그래서 늘 그냥 관성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딱 감각을 갖게 되고 다른 사유를 하게 되는 거. 지금 이제 한석준의 문화 시대에서 지금 요 사유하는 책을 시를 딱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다른 시간에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가 가지는 제일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행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여행, 내 마음의 여행, 내 감정의 여행, 정신의 여행. 내 정신, 네. 내 생각, 내 사고 네.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다른 세계로 우리가 한번 가는 거죠. 네. 자, 우리 비수아바 쉰브르스카의 책을 보면서 다른 세계로의 여행을 한 번쯤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어떤 책 해볼까요? 예, 다음 시간에 또 기대됩니다. 네. 읽고 와야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인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책. 또 예.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아니 무슨 뭐 유튜브 썸네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후킹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그리스 고전 비극 중에서 그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안티고네. 네. 이번에 스웨덴 할리번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그 한강 선생한테 하면서 소년이 온다가 마치 안티고네를 보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책을 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근데 진짜 그리스의 여러 작품 가운데 안티고네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네요. 네. 그리고 그리스 그 비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 작품인지 그거에 대해서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는 고등교육의 단계 안에서 대학에서 거의 가르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서양에서는 그 문학이 거기서 출발을 했고 또 현대의 그 많은 철학자들이 지금도 2500년 동안 그 작품을 해석할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한번 슬쩍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5032님이 평론가님 한 문장으로 훅하게 하는 걸 너무 잘하세요. 책 표지에 붙으면 웬만한 띠지보다 좋아요. 네, 백전아님이 가만 보면 요즘은 증오와 분노의 시대인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은 비수아바 쉼보르스카의 시집 끝과 시작에서 4편의 시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